여러분, 우리는 흔히 문명이라고 하면 안정된 도시, 거대한 성벽,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수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그 모든 상식을 뒤집는 왕조가 존재합니다. 바로 상나라입니다. 이 왕조는 무려 수백 년 동안 수도를 끊임없이 옮긴 국가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동의 흔적을 따라가며 고대 국가의 생존 전략을 파헤쳐봅니다. 기원전 약 1600년경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탕왕. 그는 마지막 하나라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조는 세워졌지만 국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상 왕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는 달랐습니다. 지방 세력은 강력했고 중앙 권력은 불안정했으며 통치 구조는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왕조는 존재하지만 체제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불안정이 곧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상왕조의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가 계속 바뀝니다. 대표적인 수도들이 서박, 엄, 상구, 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 이 마지막 수도는 현재의 안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수도를 한 번 옮기는 것도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상왕조는 이걸 반복합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면? 상왕조의 중심에는 항상 이 강이 있었습니다. 황하. 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면서 동시에 파괴자였습니다. 황하는 흙이 많아 흐름이 불안정하고 쉽게 범람합니다. 한 번 범람하면 농경지 파괴, 도시 침수, 인구 이동.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버리고 떠난다. 이것이 상왕조가 반복적으로 수도를 옮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상왕조는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는 강력한 혈연 집단과 부족이 존재했습니다. 왕은 지배자였지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고 권력이 흔들릴 수 있었으며 왕권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 선택한 방법은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권력의 재편성과 정치 질서의 리셋이었습니다. 천도는 곧 정치적 재부팅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식량. 상왕조의 경제는 철저히 농업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땅을 계속 쓰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토지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동. 수도는 단순한 정치 중심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은본기. 여기서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은 여러 번 도읍을 옮겼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단순한 요약입니다. 진짜 단서는 바로 갑골륜에서 나옵니다. 상왕조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갑골륜은 거북 껍질과 짐승뼈에 새긴 전복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기록이 아니라 왕이 신에게 질문한 로그 기록입니다. 그들은 신의 뜻으로 통치했다. 그 핵심이 바로 갑골륜입니다. 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점을 쳤습니다. 갑골륜의 중요한 구절 중 모왕 치시 보고한기 사읍 점친다. 왕이 이곳을 떠나 옮겨야 하는가? 또 다른 기록은 지조 싱이다지. 새로운 도읍을 세우는 것이 크게 길하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할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도를 옮길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상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제사장, 군사 지도자, 신과의 중개자. 천도는 곧 권력 재편, 귀족 세력 재정렬 반대, 세력 제거였습니다. 정치 결정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 이동은 자연, 정치, 경제뿐 아니라
신의 의지까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계속된 이동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반경. 그는 수도를 은인으로 옮깁니다. 이때 기록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 즉,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는 수도를 은으로 옮긴 뒤 선언합니다. 이곳에서 끝낸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상왕조는 더 이상 대규모 천도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안양,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은어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들은 갑골문, 청동기, 왕릉, 이 모든 것이 상왕조를 전설이 아닌 실존 역사로 만들어줍니다. 상왕조는 고정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맞서 이동했고 권력 속에서 흔들렸으며 신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움직이는 왕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이동하는 국가. 그것은 약함일까요? 아니면 생존의 지혜일까요? 하지만 그 문명의 기초가 피로 세워졌다면 어떨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 기록된 문명. 1928년 중국 허난성 안양. 당시 중국에서는 용골이라는 약재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뼈를 갈아 약으로 먹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던 중 이상한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그 뼈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는 바로 왕이영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뼈가 아니다, 문자다. 중국 허난성 안양에 위치한 3000년 전 고대 도시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한 왕조의 마지막 수도, 동아시아 최초의 실시간 기록 문명, 그리고 수천 명의 인간이 제물로 바쳐진 장수.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갑골문. 이 순간 전설로만 여겨지던 상왕조가 실존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이곳에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합니다. 땅을 파자 드러난 것은 궁전터, 제사, 유적, 무덤, 수천 개의 갑골, 그리고 인골. 기록에 따르면 땅을 파면 사람의 뼈가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장수. 은어. 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상나라 왕들의 수도였습니다. 그 순간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가 깨어납니다. 은어에서 발견된 수십만 점의 뼈. 그것은 바로 갑골문이었습니다. 그 뼈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에게 묻고 그 답을 점으로 기록한 신과 인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비가 올까? 전쟁에서 이길까? 이것이 바로 전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나라 제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장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함께 묻히는 사람들, 제사용, 희생, 신에게 바치는 제물.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순장은 권력의 상징, 제사는 신과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몇 명을 죽여 바칠까? 이 질문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상나라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신공의입니다.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은어에서 발굴된 유골은 단순한 수십 구가 아닙니다. 무려 수천 구. 어떤 무덤에서는 한 번의 제사에만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희생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그들은 전쟁 포로가 많았지만 아이,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나라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상나라 후기의 왕 무정은 가장 많은 갑골문을 남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모용 연산실 복 용인 삽십 점을 치니 사람 30명을 사용할 제물로 바칠 것인가. 전용 연우실 정 용인 50 점쳐 묻다 사람 50명을 제사에 쓸 것인가. 모용 창실연 복용강 10인 강족포로 10명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여기서 강은 외부 부족 전쟁 포로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인 제사 상황 기록은 전이일 용연발지 정이길 용인 100길 내일 사람 100명을 바치면 길한가. 모용연 유조이 보 용인어 조을 조상신에게 사람을 바칠 것인가. 조상신 이름까지 명시됩니다. 전용연 싼바유다자 정 용인 305 대갑에게 사람 300명을 바치는 것이 적절한가. 희생 결과도 기록하였습니다. 용연발지 용인 100길 사람 100명을 바쳤고 길하다. 용연부지 용인 불길 사람을 바쳤으나 좋지 않다. 즉 희생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생 대상 분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강 강족 포로 사용 용인 일반 인간 용녀 여성 희생 용자 어린이 희생 갑골문 인신공양 기록은 거의 항상 아래 구조입니다. 복정 용 대상 숫자 제사 대상 기효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 행정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연명을 죽일지 계획 누구에게 바칠지 지정 결과가 좋은지 평가 연간 수십 회 제사 가정 시 수천에서 수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상나라 제사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인간 제사였습니다. 갑골문소 인신공양은 용인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다. 라는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00명을 바치면 조상신이 기뻐할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은어 유적에서는 다양한 희생 방식이 확인됩니다. 참수 생매장, 사지 절단, 집단 매장, 특히 특징적인 것은 머리 없는 시신입니다. 이는 제물로서 완전히 바쳐졌다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묻힌 흔적도 발견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하필 인간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신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문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어에서는 집단 매장, 절단 흔적, 묶인 유골, 어린이 희생이 발견되고 기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문헌 물증, 역사, 확정. 상나라는 단순한 왕조가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제사 국가였습니다. 기록된 죽음, 반복되는 희생, 체계적 통치. 우리는 흔히 문명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어는 말합니다. 문명은 비용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에게 세계는 불확실했습니다. 홍수, 가뭄, 전쟁,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희생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은 신과의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은어는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그곳은 문명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찬란한 청동기 문화 뒤에 숨겨진 피와 희생. 우리는 종종 문명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어는 말합니다. 문명은 항상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진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권력은 지금도 무언가를 희생시키며 유지되고 있는가? 은어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역사입니다.